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회계 원리가 끝나고 중급 회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회계 원리를 이제 저한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회계 원리를 저한테 안 듣고 중급 회계부터 이제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이제 중급 회계는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안 들으시는 분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회계학 같이 공부할 이재유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세무사 시험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8년 차? 세무사로 일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세무사 시험을 붙고 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른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에 다니거나 뭐 일반 개업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회계법인에 다니다가, 회계법인도 이제 그 텍스 부서가 있거든요. 세금 부서가. 회계법인 세금 부서에서 대기업들 위주의 이제 뭐 세금이나 회계학적인 그런 자문, 그리고 뭐 문제들 해결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회사에서 이제 그냥 아싸리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연봉을 좀 더 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또 이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굳이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했냐면은, 제가 회사 생활을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특히 제가 알기로는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회사 생활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출퇴근의 압박이라는 게 정말 심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고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자격증 때문이에요. 이 자격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회사를 과감하게 때려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또는 영상을 보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그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뭐 수험적으로나 뭐 회계학적 질문이 계시다면요, 여기에다가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세요. 여기 언더바고요. 뭐 회계학적인 질문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면서 힘든 점들 얘기하셔도 괜찮으세요. 저도 수험생활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험생 연차마다의 그 뭔가 그 심리적인 변화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상담들 저한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수험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험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시험들, 그러니까 2차 시험이 주관식인 이런 일종의 그 고시류의 시험들은 이게 이렇게 페이스를 끌어올리다가 막판 3개월에 휘몰아치는 시험이에요. 막판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이제 막 중급회계 개강했다고 막 미친 듯이 달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를 서서히 끌어올리셔서 막판에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또 왜 하냐면은, 지금 저희 학원이 개강이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학원들보다. 개강이 좀 늦었지만은 1차 합격하는 데는 지금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막판 싸움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회계학을 한두 달 빨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회계학을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잘하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 시험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서서히 끌어올리시면서 막판에 휘몰아쳐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길게 하면서 제가 체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학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앞으로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 교재나 강의의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계학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회계 원리 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 배우셨잖아요. 회계 원리는 이 회계학을 공부하기 위한 완전히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회계 원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떤 걸 공부할 거냐? 회계학은요, 크게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나눌 수 있어요. 요거 배우셨죠? 회계 원리 때 했어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되세요. 회계학이라는 거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 재무회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별다른 표준화된 양식 없이 보고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이제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중급회계랑 이제 원가회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급회계는 뭐냐면은 이제 회사들이 상기업이라는 건 어떤 회사냐면은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애들이 상기업이에요. 그러한 상기업에 대한 애들. 그리고 원가회계는 뭘까요? 얘는 물건을 사서 파는 애들이라면은 원가회계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 제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가 계산이 되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원가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원가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서 발달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에 묶어가지고 그동안 회계학이 발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여기서 30문제가 나오고요. 요거 원가회계랑 관리회계를 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라고 부르죠. 여기서 10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재무회계 시간이긴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중급회계를 배우는 거다. 그리고 중급회계가 끝나면은 이 원가관리회계를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오늘부터 나갈 거는요, 이 중급회계. 상기업에 대한 회계를 배우는 게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재무회계에는 다른 것도 있어요. 고급회계라고. 중급회계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라는 한 회사의 회계를 배우는 게 중급회계라면요. 고급회계라는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 외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있잖아요. 삼성그룹을 모아놔서 여러 회사를 합쳐서 하는 회계를 고급회계라고 불러요. 엄밀히 따지면은 고급회계에서도 재수 없으면은 간평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문제가 여러분들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에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맞추자고 요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무회계 시간에는 이 중급회계를 배우는 거고 중급회계가 끝나고 원가관리회계를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지금 30문제 나오고 10문제 나오니까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이것만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30문제 10문제인데 얘는요, 원가회계는 그 문제를 푸는 기술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술을 습득하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습득하고 나면은 그 기술이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효율적인 과목이에요. 원가관리회계는 공부를 하면은 10문제 중에 7문제 정도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중급회계는 사실 내용도 방대하고 30문제 다 풀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15문제에서 16문제 맞추는 게 최대치예요. 얘가 더 효율적이죠? 원가관리회계가 훨씬 효율적인 과목이다. 그러니까 10문제라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가관리회계를 훨씬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럼 원가관리회계부터 하지 왜 이거부터 하나요? 얘를 좀 해야 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고 원가관리회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또 막 간혹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중급회계 듣다가 중간에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중급회계는 안 나와도 원가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나오세요. 원가가 더 중요합니다. 더 효율적이에요. 회계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할지 좀 방향이 잡히셨죠? 그럼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회계 원리는 끝났죠? 회계 원리는 끝났죠? 회계 원리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듣고 오세요. 회계 원리 안 듣고 오는 중급 회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회계 원리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 기본 강의는 이 회계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쌓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기본적인 개념을 쌓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핵심 요약 강의가 있어요. 내용을 퀵하고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건데 사실 기본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면은 좀 이제 수험 진입이 좀 늦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초시가 아닌 재시생 분들이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을 때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객관식 강의죠. 객관식 강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정립했던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단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 때 혼자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신단 말이에요? 절대 안 풀려요. 네. 처음부터 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여기서 객관식반에서 이 개념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그때서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도 수학 뭐 개념만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개념을 들어도 여기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들을 많이 해봐야 저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들을 적용시키는 단계다. 그리고 기본 강의 듣고 문제 안 풀린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아니 문제라는 거는 애초에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틀리라고. 틀리라고 낸 문제를 뭐 틀리면 되죠. 근데 공부할 때는 100번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시험장에서만 맞추면 돼요. 시험장에서만 맞추면 땡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막 기본 강의 들을 때 문제 막 안 풀려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여기서 연습해가지고 시험장에서만 맞추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여기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은 실전 모의고사반 할 거예요. 여기서 객관식 문제 연습 많이 해서 이제 객관식이 좀 풀려. 그래도 있잖아요. 시험장 가서 시간 재고 풀면은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할 거를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 시험장처럼 풀어서 연습하는 단계. 진짜 내가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실제 시험장에서 4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도 막 다 까먹은 것 같아. 생각이 안 나. 불안해.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1일 특강.
1일 특강에서는 정말로 전형적인 주제들만 가지고 최종 정리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만 잘 따라와 주시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우, 글씨 너무 크게 썼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교재나 이제 강의의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교재가 안 나왔는데 다음 주 중으로는 출판이 될 거예요. 교재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교재 머릿말에도 써놨는데 우리는 회계학은 1차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2차 시험을 붙어야 돼요. 2차 시험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2차 공부를 해야지 1차 공부에 너무 힘을 쏟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정말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썼어요. 그래서 책 제목 자체도 제가 보시면은 여기 나오나? 밑에 컴팩트 재무회계라고 써놨어요. 감정평가사 컴팩트 재무회계. 이 책 제목이에요. 컴팩트하게 가져갈 것만 가져가자 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기출문제들을 전부 분석했어요.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나왔던 것과 나왔던 애들이랑 앞으로 나올 것 같은 애들 위주로 제가 교재를 진짜 뺄 것 다 빼고 넣어야 될 것만 딱 넣어놨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거 한 막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제가 정말 넣어야 될 것만 넣어가지고 컴팩트하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우리 기출문제도 21년도 것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21년도 기출문제도 제가 뒤에 객관식 문제에 실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제 나오면은 이제 온라인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계획이 지금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할 계획이에요. 너무나 이제 뭐 다른 학원 강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으니까 저도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교재도 좀 무료로 뿌려드리고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실 때는 항상 계산기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기는요,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 공학용 계산기 많이 쓰시던데, 계산기는 이제 회계학 1차 시험 한에서는 이제 흔히 쌀집 계산기라고 하는데, 카시오 거 14자리 계산기 쓰시는 게 좋아요. 누르는 감도 좋고, 요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계산기는 카시오 거 14자리 계산기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항상 어떠한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글씨를 좀 잘 못 써가지고 좀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회계학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나눠드린 거 혹시 보시나요? 감정평가사 회계학 최근 5개년 기출 빈도라고 나눠드렸어요. 요거 이제 한번 보고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학습 방향을 한번 세워봤어요.
자, 먼저 보시면은 딱 보셨을 때 특징이 2017, 18, 19까지 한번 끊으시고요. 20, 21 끊으세요. 그러니까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묶으시고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묶어보세요.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옛날 트렌드고요. 앞으로의 트렌드는 20년도와 21년도 시험처럼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각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7, 18, 19년도 거 딱 보시면요. 눈에 뭐가 딱 보이나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만 해도 열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냐? 그 앞에 세 단어 공부하고 자, 써볼게요. 17년도부터 18, 19년도까지는 앞에 세 단원, 재고, 뭐 유형, 무형, 투자부동산. 즉 뭔가 감정평가사 직업의 특성상 앞으로 여러분들 실무를 하면서 많이 마주쳐야 될 애들인 요런 애들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것만 하고 이게 한 13문제, 11문제, 13문제 되잖아요. 요거 하고 한 원가 같은 거 이제 좀 깨작거리거나 말 문제 좀 깨작거리면은 꽈락 넘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앞에만 공부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이제 여기 지우고 쓸게요. 그런데 이제 20년도에 회계학이 완전히 폭탄이 떨어졌어요. 폭탄이. 난이도가 최상으로 나왔어요. 최상. 왜냐? 갑자기 감정평가사 수험생 지원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요때 한 2,000명? 1,700, 1,800명 정도였는데 요때 한 2,500명 정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기에 가장 만만한 게 회계학이고 출제위원들이 알고 있던 거죠. 얘네들이 여기만 공부한다는 거를. 그래서요. 여기 특히나 유형자산을 20년도에 8문제가 나오긴 했지만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럼 그럼 20년도에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원가를 전부 가져가고 회계학 뒷부분, 그 투자부동산 밑으로 뒷부분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승자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회계학 뒷부분 지금 보시면요. 한 자본부터 보시면은 매년 그냥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죠. 전 파트가. 전 파트에서 매년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형적인 주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주제만. 실제로 전형적인 주제들만 나왔어요. 전형적인 주제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1년도 역시 감정평가사를 지원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21년도는 근데 사실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 난이도 자체는 중하 난이도였는데 대신에 보시면은 유형자산 문제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줄여도 재고, 유형, 무형, 투자해도 그래도 많긴 하지만은 유형자산을 갑자기 문제를 엄청나게 줄여버렸다고요. 그럼 뭐냐? 이때도 결국에는 이제 뒷부분을 좀 하신 분들이 좀 유리했겠죠. 근데 뒷부분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거기 수익 보세요. 갑자기 수익에 대한 비중이 갑자기 올라갔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요 수익 파트가 메인이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유형, 무형, 투자가 메인이라고 하면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이 수익 파트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쪽을 약간 따라가려는 트렌드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익 파트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이 수익 파트는 좀 굉장히 자세하게 할 계획이에요. 수익이 늘어났다. 어쨌든 근데 수익이 늘어났어도 이 뒷부분은요, 여전히 전형적인 주제들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요, 이제 물론 이 파트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면 10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일 수는 없어요. 얘네들도 열심히 하는 대신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범위를 좀 넓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회계학은. 범위를 좀 넓혀서 가져가야 된다. 대신에 범위를 넓히는 대신에 전형적인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효율을 뽑을 수 있도록 이 전형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만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빨리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러한 스킬들을 제가 이 파트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범위를 넓히셔서 가져가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서는요, 회계학을 어떻게 푸냐면요, 제가 가장 원가관리 회계가 훨씬 효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는 원가관리 회계부터 푸는 거예요. 실전에서 원가부터 푸는 거예요. 물론 강사님들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르시지만은 저는 세무사 시험도 2차 시험까지 이런 방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원가 푼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마지막으로 말문제 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 보시면은 제 말문제도 정리를 해놨는데 말문제는 원래 한 8문제 나오는데 20년도에 갑자기 3문제 나오고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이 말문제 자체가 시험에 당락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요. 말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5분 남았다고 해보세요. 5분 남으면은 말문제는요, 읽으면 한 3문제, 4문제는 풀 수 있어요. 5분 남았을 때. 그냥 눈으로 딱 읽어가지고 내가 봤던 거 아닌 거 골라내면 되니까. 5분 남았을 때 계산 문제는 손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말문제를 마지막에 푸세요. 말문제가 그 시험 합격 당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특히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문제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말문제는 마지막에 푸시면 되십니다. 그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40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시면요, 40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에요. 20문제만 푸세요. 20문제만. 아니, 강사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20문제만 푸세요. 20문제 푸시고 20문제 풀면은 한 16문제 맞는다고 칠게요. 16문제 맞고 나머지 20개 다 찍잖아요. 20개 다 찍으면 4개 맞을 거 아니에요. 50점이잖아요. 같이 보는 게 감정평가 관계법규죠? 거기서 70점을 맞으세요. 그럼 60점 되잖아요. 무책임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 20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들어가시면요, 한 25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처음부터 40문제, 30문제 풀겠다 이렇게 마음가짐 먹고 들어가면은 시간 압박 때문에 초조해져가지고 막 못 푼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도인처럼 20문제만 풀어야지 이러고 들어가면은 한 25문제 풀 수 있고 그 중에 한 80% 맞춘다고 하면은 6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0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객관식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들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객관식 연습 많이 하시면은 객관식 공부하면서 봤던 문제 20문제만 골라갖고 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 보였던 문제들도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문제를 고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반이 있는 거예요. 요거 안 해보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은 진짜 막 당황해가지고 그냥 꽈락된다니까요. 실전 모의고사반을 굳이 듣지 않으시더라도 그 학원에서 학원별로 그 실제 시험 한 달 전인가? 2주 전쯤부터 그 진짜 실제 모의고사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학원별로 다 돌아다니시면서 한 번씩 다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되세요. 요걸 듣지 않으시더라도 그 학원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실전 모의고사 그거는 꼭 한번 참석하시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회계학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문제를 계속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말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말문제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거고 마지막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말문제 특강도 할 계획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전 말문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말문제는 그 1, 2, 3장이 말문제예요. 전부 다. 챕터 1, 2, 3는 거의 전부 다 말문제에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는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챕터 4 재고자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거기다가 재고자산은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때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중급회계로 넘어왔을 때 얘부터 하면은 그 중급회계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재고자산부터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중급회계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원래 강의 스타일이 전 시간 했던 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회계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볼까 하다가 하지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을 물론 믿지만은 혹시라도 복습을 안 하셨을까 봐 정말 간단하게 회계원리 한번 짚어볼게요. 회계학이라는 거는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유용한 정보를 뭘로 제공하냐?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제공한다 그랬죠? 재무제표에는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특정한 시점에 내 재산이 얼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게 얼마야 요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걸 기록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거 기록하는 거를 분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급회계나 이런 거 푸실 때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분계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는 게 분계다.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오셔야 된다고 했던 게 이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오셔야 된다 했어요. 분계는 제가 회계 원리 때 항상 했던 방식이 이렇게 반절 끊어가지고 왼쪽에 하나 쓰고 오른쪽에 하나 써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맞춰가지고 했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왼쪽 오른쪽이 맞나요? 하면은 왼쪽에는요 자산과 비용이 오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차변 대변이죠. 이제 왼쪽 오른쪽보다는 이제 차변 대변으로 해야 약간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되겠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왼쪽 오른쪽이 맞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이 오지만은 대신에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은 얘를 반대 방향으로 넘기면 되겠죠.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에 오지만은 부채가 감소하면 얘를 반대로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연습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분계를 하고 나서 그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저희가 회계원리에서 뭐 했냐면은 그러면은 좋아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거기서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면은 재무상태표에 각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자세하게 배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재무상태표 중에 재고자산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유형자산 배웠었죠. 유형자산. 그리고 또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뭐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뭐 대손과 어음의 할인 이런 걸 배웠었죠. 그리고 부채에서는 저희가 사채를 통해서 현재가치 회계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총 6회에 걸쳐서 했던 내용이 요 내용들이에요. 기억은 나시죠? 기억되시죠? 중급행에서는 이제 여기서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것보다 좀 더 깊게 배우고 좀 더 깊게 배우고 안 배웠던 애들 뭐 무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 뭐 금융자산 이런 애들 또 안 배웠던 애들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울 중급회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급회계로 넘어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회계 원리에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중급회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작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